머니데이 스테이션 금요일 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이원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 지금 PD님께서 동그래져서 왔다고, 정말 만두가 되어서 왔다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잘 드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잘 먹고 저도 살쪘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혹시 세뱃돈으로 사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은 정말 좀 파랗게 질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 미국 쪽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의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설 연휴 그동안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주식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신 분은 상당히 좀 간담이 선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뭐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딥시크 문제 그 포함해서 미국 관세에 대응해서도 캐나다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그 우리 증시는 설 연휴 때문에 그 소나기를 좀 피해가긴 했습니다. 피해가긴 했는데 여전히 오늘 그 영향권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딥시크를 포함해서 중국의 그 AI 기업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방어할지 향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걸 받고 기관도 일부 받고 있는데 그 외국인과 개인의 주고받는 형국이라 이렇게 간다면 아마 오늘은 종가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이 딥시크 이슈가 확 대두되고 나서 엔비디아가 17%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 날 또 9%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엄청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확실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는 이유가 정책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는 많은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대선 때는 자기 지지자를 위한 공약을 우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야 되고 그 부작용도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밀고 나가는 부분에서 미국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딥시크라는 이 상황이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선, 긴 꼬리가 달린 파란 선이 S&P 선물인데 지난 월요일 장 전에 미국 장 전에 선물이 S&P는 3%, 나스닥은 5%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본장이 되고 이제 긴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그 금요일까지 지금 미국 선물은 계속 수평의 상승. 여전히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리를 저는 보고 싶어요. 이번 이슈가 중국으로 인한 이슈였잖아요. 딥시크가 중국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 이거는 미국의 정서상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장전에 5% 이상 하락하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왔던 경우가 있는데 본장이 열리고 거의 다 회복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일종의 그 미국 그 큰 손들, 미국 메이저들의 심리가 아닐까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 하락을 안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다. 약간의 상승은 남겨두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국을 빌미로 폭락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본장에서 끌어올렸고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위치가 기술적으로 한번 많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하고 계신데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파생 시장에 있습니다. 주식 시장보다.
그래서 파생시장은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의 만기가 이루어지지만 주식은 뭐 연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평생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주식보다는 현물보다는 파생시장 쪽에 수익을 취하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파생적인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따로 파생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 때게요. 지금 그 본장이 되기 전에 파생에서 이렇게 3%, 5% 하락하면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은 자동으로 이제 그 손절 반대매매 나가버려요. 이미 손대기 전에 이미 저 밑에 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시장은 더 무서워요. 지금 3%, 5% 내려갔을 때 풋옵션에서는 50배, 100배가 막 쏟아졌거든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에서는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매수 매도가 있는데 만약에 매도를 쳤다고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50배, 100배를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오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또는 작은 그 규모의 투자자들이 한쪽에 쏠렸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고점에서 뺨 맞은 이유가 그 파생시장을 단기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큰 변동을 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먹는 게 이제 파생시장이기 때문에 파생에 몰려들어요. 그러면 몰려들면 그걸 또 죽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그 압축을 시켜서 죽이는데 그래서 화, 수, 목은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만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쏠려있던 매물들을 한번 청산해 준 거죠. 파생시장에서 청산해 준 거고. 그래서 지금 갭을 메꾸고 나면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월요일에.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좀 더 추가로 갈 수도 있고요. 가고 나면 아마 미국 내에 어떤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사실은 차트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딥시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또 트럼프가 어떻게 많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을 주셔서요. 확실히 딥시크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흔들 때 어찌 보면 투자자들은 여기에 있어서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한 번 더 누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딱 강화된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오히려 앞으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을 짓눌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딥시크뿐만 아니라 미국 알리바바도 그 발표를 했죠. 그 Q1 2.5 맥스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건 오히려 딥시크보다 더 좋다. 네. 그 챗 GPT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많은 AI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결국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프로젝트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700조를 AI에 투자한다. 사실 700조가 많은 건 아니죠. 중국은 2030년까지 약 1,800조? 그 정도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또 정책적으로까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 경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패권 전쟁을 스푸트니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규모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AI 경쟁은 나중에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기술 혁신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AI 알고리즘은 꼼수로도 가능한 거고요. 네. 또 커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과 미국의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그 개인 데이터에서 보호 정책의 규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중국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면 그리고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학습이 용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다른 편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단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면 기본으로 몇 억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1위를 한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 수의 싸움에서 그렇게 나왔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근데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 협력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내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얼마만큼 뻗어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그냥 무한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이제 AI 시대니까 네. 이것만큼 투자를 미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이제 시장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우선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방식인데 아마 트럼프가 또 어떤 형식의 과감한 정책을 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이 더 세게 나오면 더 센 정책을 펼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는 뭐냐면 AI 데이터 시대에는 핵심이 데이터 윤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나 쓰면 안 되고 네. 또 그 데이터가 정확한 답을 추론해야 되고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신뢰도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중국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결국 기술 혁신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래서 스푸트니크의 그때처럼 첨단의 그 천재들을 양성하는 이런 전략을 또 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중국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보안이나 뭐 윤리 쪽 신뢰가 결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 주셨던 키워드 중에서 스푸트니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1957년이죠. 예, 그때 그 구소련이 네. 이제 그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 보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소련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소련한테 진 거야. 이런 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으로 나사를 만들고 항공 우주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과학 교육을 막 강화를 시킵니다.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시켜서 결국 이겼죠. 예, 우주국기를 이겼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그 아주 값싼 뭐 100분 1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100분 1의 예산으로 뭐 챗GPT-4.5를 능가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싸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딥시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상당히 큰 그 구멍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발할 때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AI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조사해 보면 뭐 100분의 1까지는 되지 않을 테고 단순히 GPU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에 그 준하는 효과가 될지는 이제 좀 검토를 해보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어떤 모방이나 이런 그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푸트니크하고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게 과연 스푸트니크 효과냐라고 보면서 동시에 고려할 거는 과거에 중국의 전기차가 나올 때 네. 전기가 나올 때 와 정말 값싸네라고 지금 환영을 했죠. 그렇죠? 환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뭐 배터리 이상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뭐 테슬라보다는 못하다. 마찬가지로 AI 부분에도 그런 신뢰도 부분에서의 큰 격차가 생기면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스푸트니크 효과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 장벽을 쌓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걸 보면 스푸트니크의 효과까지는 못 간다. 특히 기술 혁신으로 이런 것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업무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네. 보면 많이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간 항상 1등이었었는데
갑자기 2등이 1등이 없었던 걸 확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번에 받아갈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특히 중국이 뭐 중국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 말씀 주시는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 뭐 깡통 AI 아니냐 이런 딥시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첫날은 미국 지수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첫날부터 생각했으면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첫날 지나고 나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 가을부터 그 오픈 AI랑 MS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느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딥시크 쪽에 개발자로 보이는 어떤 계정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빼가는 그런 징후가 있었고 그 계정을 막았다는 얘기까지 있고 또 지금 트럼프 들어서고 그 AI 담당 차르라는 이제 직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데이비드 섹스라는 분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딥시크가 오픈 AI의 모델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또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점점 이제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여기서 이제 이용됐다는 기술이 이제 그 지식 정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결국 큰 AI 모델을 이용해서 작은 AI를 하나 만들어낸 셈이 된다면 딥시크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알고리즘은 좋다 이거지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허용이 되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얼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정확성, 투명성, 여러 가지 이제 그 AI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세계적으로 뭐 규범이 통일되지는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중국이 그 신뢰를 계속 잃고 있었다는 부분. 특히 중국은 이제 그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기업도 다 통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알고리즘 제작 단계부터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편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허용도 분명히 지금도 보면 그 딥시크 활용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민감한 부분을 질문하면 뭐 피해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는 AI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대답을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편향되게 해주고 있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편향성은 뭐냐면 악용을 하면 아주 나쁘게 쓸 수 있어요. 개인을 감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국가를 통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자 딥시크는 중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쓴다. 더 많은 사람이 오픈 챗GPT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쓴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 딥시크를 이제 사용하려면 이메일 넣고 몇 가지를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규약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기기에서 사용하는지 그 데이터까지 넘겨줘야 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세밀하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중국이 늘 하고 있던 그 형태거든요. 전 국가를 CCTV로 감시하는 그 체제처럼 만약 이게 악용이 되면 전 세계를 감시하는 체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을 업로드해서 어떤 걸 얻어내는지까지 다 보면 엄청난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한 번 큰 실수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도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제치고 딥시크가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실제로 딥시크를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도 하셨고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쪽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쪽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좀 눈길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용한 데이터를 많이 장벽을 쌓을 것 같아요. 데이터 방벽이라고 그러는데 네. 데이터 방벽을 여기저기 많이 쌓으면 그 딥시크가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데이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툴일 뿐이고 결국 데이터 전쟁으로 가게 돼 있는 게 AI 시대의 이제 그 본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데이터에 대한 규제, 보안, 또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미국 우선으로 정해질 텐데 지금 데이터 규제 부분이 이제 EU 다르고 미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 규제의 발전을 균등하게 보고 있고 미국 쪽은 약간 산업 쪽에 치우쳐서 보고 있는 왜냐하면 기술 패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중국은 오히려 더 치우치게 그 기술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거고 EU는 규제 쪽에 더 강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 패권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 패권 차원에서만 갖게 두면 그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게 A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 세계 같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감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도 미국이 오히려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신뢰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딥시크 사태가 여러 가지로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 영향력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속될 것인가, 얼마나 더 흔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회오리 바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장의 색깔을 바꿀 만한 큰 이슈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 계속 가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하고 왜냐하면 AI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첨단 기술들이 개발됐지만 개발하고 사용해 보고 나서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AI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네. 규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충격은 좀 더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도 분명히 계속 공격을 해야 될 테고 네. 미국은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엔 이 충격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개발로 삼느냐 그러면 더 길게 가겠죠. 예.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찻잔석의 태풍으로 보고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은 가급적이면 길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길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미 이제 지금은 AI 시대로 가고 있고 네. 모든 게 다 AI로 접목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보냐면 최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한 단계 넘어서려면 네.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화되는 단계예요. 예. 그 실용화되는 단계를 젠슨 황은 30년 이후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이 주도주 변화가 대개 이제 10년 또는 7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지금 빠르면 10년 정도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 뒤에는 새로운 또 그 싸움거리가 생기겠죠. 예. 너무 기나요? 그래도 10년도? 어차피 AI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고 가야 돼요. 그래도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양자 상용화 시기보다는 훨씬 단축되네요. 10년이라고 본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때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래 주도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길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참 미래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언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과학적으로는 과거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을 하는 그 확률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미국과 한국의 그
그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미국을 우선 보면 과거의 주도주 변화가 지금 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 10년 주기로 일어났어요. 1980년대에는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왔죠. 오일 쇼크가 왔고 에너지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에너지주, 산업주가 주도주였죠. 네. 그리고 10년 후에는 뭐가 왔냐면 인터넷 혁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IT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주도주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8년 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저금리 신용 확장 시대가 와서 이제 금융주가 한번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08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짜로 왔고, 동시에 디지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기술주와 성장주가 주도주로 역할을 했죠. 그리고 12년 후인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코로나 과정에서 엄청난 디지털화가 됐죠. 4차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AI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클린 에너지 쪽이 상당히 부각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025년인데 네. 지금 2025년에서 약 5년 후인 2030년을 보고 새로운 섹터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죠? 올해부터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AI 당연히 갑니다. 예. 제가 짧아도 1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AI 반드시 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이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AI를 이용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보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부분이 또 하나의 섹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에서 이제 가전이 고장 나면 수리기사가 와서 고치죠, 그죠? 하드웨어를 고치죠. 나중에는 이 보안 문제가 생겨서 보안 전문가가 와서 뭔가를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조만간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다양한 기기와 IoT 기기, 뭐 가정용 홈 CCTV 같은 게 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할 테고, 또 하나는 AI가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게 결국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네. 자율화, 이건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한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그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먹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네.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반드시 다시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리고 노령화가 계속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또 하나의 테마로 뜰 거로 보고요. 그리고 우주 산업은 제가 5차 산업 혁명이 오면 핵심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 산업은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추세로 결국 가는 거죠.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뭐 크게 네 가지로 잡아주셨네요. AI, 그리고 그 AI와 관련한 데이터 쪽, 보안 쪽, 그리고 피지컬 AI, 네, 뭐 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그리고 클린 에너지, 신재생 쪽이랑 바이오, 그리고 우주산업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들을 봤을 때 클린 에너지 쪽은 아직 좀 한참 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다시 주도주가 될 거로 봅니다. 결국은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 거다. 저희가 주식은 결국 미래 가치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은 눌림이 강한다라든지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상할 만한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